사막 한복판, 섭씨 50도 폭염 속. 이집트 신행정수도를 관통하던 6차선 고속도로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는 갈라졌고 차량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단 50m 옆 한국이 만든 구간은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정부는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운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 복구된 구간이 또다시 붕괴됐습니다. 다시 한국 구간만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 길 위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한국은 사막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길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 기술이 세계를 뒤흔든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 아프리카 북부, 태양이 모든 걸 녹여버릴 듯한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 카이로 동쪽 황량한 모래 평야 위에 거대한 도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집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건설 현장입니다. 기존 수도 카이로의 인구 집중과 도시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이 도시는 정치, 행정, 금융, 군사까지 모두 옮겨지는 이집트의 미래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잇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8차선 고속도로. 이 도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하나로 묶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국제 입찰을 통해 세계 각국의 건설사에 이 도로의 구간별 시공을 맡겼습니다. 중국계 대형 건설사와 한국, 프랑스, 독일 등의 기업들이 각기 다른 구간을 책임졌죠. 그러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을 불과 넉 달 앞둔 어느 날 6차선 중간 구간 일부가 순식간에 붕괴한 것입니다. 사막의 폭염 속에서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콘크리트 교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했고 수많은 인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곧바로 사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기상이변, 섭씨 50도를 넘는 폭염,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지하수 유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과 불과 50m 떨어진 구간. 한국 건설사가 맡은 그 구간만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일한 기후, 동일한 지형, 동일한 시간대. 그런데도 한국 구간만이 완벽하게 멀쩡했던 것이죠. 이집트 정부는 우연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후 빠르게 복구된 중국 시공 구간에서 다시 한번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피해가 더 컸고 인근 도로망이 한동안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다시 한국 구간은 멀쩡했습니다. 언론은 이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이집트 고속도로의 유일한 생존 구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구간을 다뤘고 정부의 기술 기준과 시공 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저는 이집트 국영방송 탐사보도팀의 라이나 하셈 기자입니다. 이 두 번의 사고를 단순한 참사로 볼 수 없었던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의 아버지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그는 신도시 외곽에 설치될 교량 구조물의 하부, 설계 작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날 구조물 일부가 갑자기 붕괴됐고 아버지는 그대로 매몰되었습니다. 그때도 정부는 발표했죠.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 때문이었다고요. 그날 이후 제게 도로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하고 싶은 상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저를 기자의 길로 이끌었고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탐사보도팀으로 가게 만든 동력도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붕괴 사고도 저는 똑같이 느꼈습니다. 또다시 기상이변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 그리고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그 50m의 차이. 저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영상, 드론 자료, 시공 문서, 각국 건설사들의 구간별 설계 방식까지 수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기술 보고서도 있었지만
현지 기술자 중 일부는 익명 조건 하에 도면과 내부 문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한국 시공 구간의 책임 엔지니어 최강민. 많은 문서에서 그는 구조 보강안과 지하수 차단 설계 제안을 수차례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설계는 대부분 예산 초과라는 이유로 반려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공한 구간은 한 번도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기자와 언론에 대한 불신이 큰 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기술이 정치적 논란이나 국익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와 언론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진실을 향한 집념은 같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그는 제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공사 현장 인근의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제가 아버지의 일을 이야기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도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철학을 가진 설계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꺼낸 말. 그 구간이 무사했던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최강민. 그의 이름은 사고 이후 이집트 건설국 내부에서도 조용히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기술자라고 불렀고 또 누군가는 예산을 넘겨버리는 이상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마주한 그는 그 어떤 정치적 수식어보다도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설계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최강민은 자신이 맡은 도로 구간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집트 사막 특유의 지반 불안정성과 극한 기온 변동성, 그리고 모래 폭풍을 모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채택한 방식은 지반 적응형 보강 구조였습니다. 지하수 상승에 대비한 수직 배수층과 이중 단열, 그리고 온도 팽창을 감안한 유연성 포장 공법까지 적용됐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막 고속도로 건설보다 공사 기간이 평균 1.8배, 예산은 1.5배 이상 소요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 정부는 그의 설계를 받아들이되 다른 구간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최강민은 정부에 최소 3차례 이상 구간 전면 설계 재검토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예산 초과 우려 혹은 기한 내 완공 지연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도로를 숫자로만 봅니다. 길이, 예산, 공기. 그런데요, 그 위를 달리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자고요. 저는 한국 구간 외 다른 구간들의 시공 과정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건설사는 기후적 특성을 일부 반영했지만 현장 인력 대부분을 외주에 맡긴 상태였고, 중국계 건설사는 시공 속도와 단가, 절감을 우선으로 하며 설계를 단순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붕괴가 발생한 구간은 모두 동일한 보강재 사용, 동일한 기초 설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구간은 모든 구조 요소의 중복 안정장치를 설계했고, 심지어 콘크리트에 사용된 첨가제조차 사막 지역 맞춤형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최강민의 구간은 섭씨 55도까지 온도 상승 테스트를 통과했고, 지하수 유입 상황에서도 구조 하중이 30%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중국 건설사 측은 공개 인터뷰를 거부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취재 자체를 막기 위해 언론 통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말릭 파라즈, 이집트 국토부 기술자문단장 역시 처음엔 저에게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술자로서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간이 무너질지. 그는 정부 내부 보고서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붕괴된 구간의 위험 수위가 이미 한 달 전부터 경고되어 있었던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린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시간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견된 붕괴였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그 붕괴를 방관했던 것입니다. 말릭은 제게 문서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거기엔 최강민이 직접 제안했던 구조, 고강 안의 모든 기술 세부 사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하중 분산 구조, 유연 차단벽 설치 방식, 고온 대응 자재의 적용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승인 보류, 예산 1억 이집트 파운드 초과.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신중함과 철학은 돈이라는 이유로 묻혔고 그대가는 사람들의 생명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뚜렷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최강민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고가 곧 옵니다. 그는 구조물 하중 변화, 누적 변형률, 최근 강우량과 기온 패턴까지 통합 분석한 예측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구간 17B. 다음 위험 지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메라를 챙겨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도로 위에 조용히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모래먼지가 다시 도시를 덮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바람이 강했고 체감온도는 섭씨 50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간 17B에 도착해 삼각대를 세웠고 카메라의 초점을 교각 하부에 맞췄습니다. 거기엔 육안으로도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상주하던 몇몇 기술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구조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고 작업 인원들은 대부분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전이 울렸습니다. 통학버스 한 대가 지금 그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순간 현장에 있던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험 경고는 공식적으로는 해제된 상태였지만 구간 하부에서 벌어지는 구조 변화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경고였습니다. 차단선을 세울 시간은 없었고 이미 차량은 구간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돌려 버스가 오고 있는 방향을 비췄고 동시에 최강민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미 구조 신호를 받아 분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현장 기술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교각 4번과 6번 사이 오른쪽 외측 차선을 유도하세요. 곧 무게 중심이 붕괴됩니다. 무전은 급박하게 이어졌고 현장 기술자는 몸으로 차선을 가르며 버스를 멈췄습니다. 버스는 간신히 속도를 줄였고 흔들리던 그 차체는 교각을 지나기 직전 외측 라인으로 급히 우회하며 정지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안에서 들려왔고 버스 기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뒤 교각 하부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지면은 거대한 틈을 만들었고 중앙 차선은 그대로 붕괴되어 아래 지하수 구역으로 꺼져내렸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무사했습니다. 불과 몇 미터 차이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카메라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사람, 철학과 선택이 만들어낸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현장은 봉쇄되었고 이집트 국토부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사고 사실을 숨기려 했고 언론에는 현장 점검차 교통 통제 중이라는 보도자료만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한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했고 그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영상에 주목했고 곧이어 또다시 붕괴된 도로, 한국 기술만이 멀쩡했다는 제목이 달린 기사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자료, 현장 CCTV, 구조 시뮬레이션 자료, 붕괴 전후 사진, 기술 설계 도면 등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말릭 파라즈가 제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진실, 우리가 끝까지 외면했던 그것이 현실이 되었군요. 그는 이집트 정부가 보유한 내부 기술 보고서를 조용히 제게 전달했습니다. 거기엔 17B 구간의 위험 수위가 일주일 전 이미 경고 수준을 넘겼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고서 말미에는 기술 제한 반영 시 예산 1억 이집트 파운드 이상 초과라는 코멘트와 함께 최강민의 보강 설계안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설계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것을 받아들일 정치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너진 도로와 조용히 선 채 바람을 맞는 최강민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겠다고. 이제 이 이야기는 기술의 승부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려 한 철학과 그 철학을 거부한 권력 사이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정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집트 내 주요 방송국은 여전히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SNS에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화버스 안에서 촬영된 영상, 현장 기술자가 몰래 찍은 균열 사진, 그리고 저희 탐사보도팀이 확보한 자료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중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건 붕괴 지점을 간발의 차이로 피한 버스 영상이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도망치듯 뛰어나온 교사들의 표정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하나로 엮자. 기술자가 말하지 못한 진실을 기자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무너지지 않는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물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말이었습니다. 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협조는 받을 수 없었고, 심지어 일부 정부 인사들은 저에게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 가족들, 학생들의 부모, 심지어 기술자들까지 조용히 제게 자료와 증언을 넘겨주었습니다. 최강민 씨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터뷰에 등장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술자는 주인공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린 조용히 지탱하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만든 도로처럼 단단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총 45분 분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현장 붕괴 영상부터 시공 설계 도면, 생존자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로 위에 선 아이들의 모습까지 담았습니다. 첫 방송은 이집트 국영방송이 아닌 온라인 독립 미디어를 통해 송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조회 수백만 회를 넘겼습니다. 댓글에는 수천 명이 한국 기술의 힘에 경외감을 표현했고,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BBC, 알자지라, 로이터, 프랑스 24 등 세계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사막 위, 오직 한국의 길만이 남았다. 수십 명의 아이들을 구한 도로 설계자, 그는 누구인가? 세계는 묻기 시작했고, 결국 이집트 정부는 침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고속도로 17B 구간 붕괴 원인이 설계 및 시공 부실과 구조 안정성 평가 누락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다시 조정된 시공 기준안에는 한국의 설계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집트 정부는 새롭게 결정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붕괴되지 않은 구간, 사고 당시 수많은 인명을 보호했던 그 길. 이제부터 그 도로는 이집트 한국 협력 도로로 공식 명명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 발표를 들은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구조물 설계를 마치고 손에 들고 있던 청사진. 그 도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라면 무너져선 안 된다. 그 문장을 저는 다큐멘터리 마지막 화면에 자막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저희가 구조한 아이들 중 한 명이 제게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날 도로가 저를 지켜줬어요. 저도 커서 누군가를 지키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는 진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술보다 깊은 철학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철학은 결국 사람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진실을 향해 카메라를 듭니다. 다음에 제가 마주할 길도 누군가의 묵묵한 약속이길 바랍니다. 사막의 폭염 속 단 하나 무너지지 않았던 길. 그 길은 철근과 아스팔트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겠다는 철학,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책임감으로 세워진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당연함을 당연하게 여겨왔을까요? 길이 멀쩡한 것, 누군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 그 뒤에 있는 기술과 사람들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을 넘어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진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는 하나의 응원, 구독은 또 다른 여정을 함께하는 약속이 됩니다. 진실을 향한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약속처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